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놀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모두까지 일부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된 바로는 굉장한 강연이나 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얘기는 할 게 없고요. 그저 제가 이어령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또 만난 뒤에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에 곁들여서 그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마침 제목이 에디터로서 이어령 선생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소위 문학을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읽은 문학 관련 잡지가 어떤 거였나 그걸 얘기하다가 보면 자연히 이어령 선생님이 창간하신 문학 사상에 닿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일생을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보통 이력서에 보면 학력, 이력, 그래서 학교를 어디 다녔고 취직을 어디에서 월급을 받고 살아는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종종 다른 방식으로 한 일생을 회고해 볼 수도 있겠다. 그 중에 하나가 필기도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붓으로 붓글씨로 글씨를 쓰는 법을 처음 배워가지고 농담 연필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다가 그 뒤에 이제 글을 찍어서 쓰는 철필을 사용하다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그리고 만연필도 있었죠. 좀 고급으로. 제가 60년대 처음으로 볼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쭉 쓰다가 그 다음에 좀 스무스펜도 있고 여러 또 좋은 만연필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손글씨를 쓰지 않고 그 PC나 노트북에다가 두드려서 그 사이에 타자기가 있겠군요. 타자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컴퓨터 시대라고 돌입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읽던 책 중에서 특히 정기과 대물 무엇을 읽고 일생을 보냈는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늘날에 와서는 물론 종이로 된 잡지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마저 이제 이북으로 변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혹은 휴대폰을 두드리면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냄새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9세대라서 아직도 종이 냄새가 그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문학 사상에 가닿겠다.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해서 7080 문학 사상의 전성시대 이렇게 붙였는데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전성시대는 따로 있겠죠. 근데 제게는 7080이 유행가 시대도 그렇고 문학도 7080이 가장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30대, 40대가 문학사상이 창간된 1972년에서 제 얘기는 그냥 문학사상이 아니고 이어령 선생님의 문학사상은 198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7080이 제 세대에 가장 화려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이어령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7080 문학사상의 전성시대의 문학사상은 물론 문예지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7080이 문학과 또 사상 그 시대가 흔히 말하는 구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되게 시원치 않아서 책이나 혹은 기록을 참조해야만 틀리지 않게 돼서 종종 제가 연대를 잘못 얘기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또 되게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 생애에서 중요한 몇 개의 말뚝이 있습니다. 그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뚝들은 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령 태어난 해라든지 누가 가장 귀중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런 해가 있는데 제게는 제일 중요한 해가 1955년입니다. 1955년은 제가 경상북도 영등주군 부성면 저먼 산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주시 읍내에 와서 1년을 전학해서 공부를 하고 1955년에 기차를 타고 서울 청량리역에서 내리던 그 해가 55년이건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구가 저처럼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955년. 근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휴전이 되는 것이 1953년입니다. 그래서 53년 휴전이 되고 나서 겨우 2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나라가 피폐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때입니다. 서울도 거의 다 파괴되고 형편없을 때인데 그래도 저는 해군으로서 이어령 선생처럼 부산 피난학교에 다니지 않고 서울에 환도한 서울에 처음 도착해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55년에 제가 그래도 촌놈처럼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기중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렇게 떨어하던 경기중학이라고 먹어봤더니 지금 정확하게 광화문 저기 세종로 뒤편에 있는 조선일보사 자리가 거기 빈터였는데 거기에 지어놓은 판자집이 경기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우리 촌에 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못한 형편없는 비가 줄줄 새는 그런 데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참 늘 인생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공짜로 행운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도한 서울의 중학교에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중학교도 판자집들이 불과 6개월 후에 새로 지은 정동쪽, 오늘날에는 정독도서관이 되어 있으면 그 본교에 새로 지은 중학교에 들어와서 좋은 교실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곧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행운이었던 것은 1960년에 졸업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가 4.19입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총을 맞아 죽었는데 저는 고3이라서 입학시험 공부하느라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지도 않고 엎드려서 공부한 덕분에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얻어놓은 자유 속에서 아주 잔치 같은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해 또 5.16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우선 처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어령 선생님을 만난 것은 바로 경기중학 같은 좋은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게 1958년입니다. 1958년 또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라서 실시하는 전국 한글시 100일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전국에서 장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58
57년이고 57년은 또 제가 나중에 전공한 알베르트 까뮈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어령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 경기고등학교에서는 그 당시 김원비 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열성적인 분이라서 이 좋은 학교에는 가장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미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소설가 장용학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소문이 쩌르르하게 젊고 패기 있는 이어령 선생님을 기어코 모시고 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1958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교내에 거기가 동네가 화동이라서 화동문학상이라는 문학상이 있는데 그 문학상의 시부에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심사하신 분이 미당 소정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교지에 실려 있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그때 부임하셔서 처음에 보시고는 저한테 그 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저런 이어령 선생님한테 딱 달라붙었죠. 그러는 바람에 그냥 다른 학생들과 이어령 선생님 사이에 국어 선생님과 학생 사이만이 아니고 그 뒤부터는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또 제가 학교 교지 편집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원고 청탁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바쁘실 때라서 학생 교지 같은 데다 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 자꾸 그랬더니 왜 자꾸만 바쁜데 그런 걸 하라고 그러냐고 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은 글을 잘 쓰시잖아요. 우리가 잠깐 앉아 쓰시면 될 텐데 그러시니까 그랬더니 야, 네 아버지가 목수라면 네 아버지 보고 잘 짜니까 장롱 하나 짜달라고 그러면 짜주냐? 그 말을 또 들어보니까 그 맞는 말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연유로 해서 1958년에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그 관계가 거의 끊이지 않고 일생을 이어와서 선생님이 3년 전에 작고하실 때 저에게 강희숙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조사를 쓰시라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조사까지 쓴 마지막까지 그런 인연이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이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라오는 동안 만났던 잡지 얘기를 하면 특히 문제지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잡지를 보기 시작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1955년이면 전쟁이 끝나서 우리나라가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가난한 때여서 특히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얻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 같은 데서 원조를 받아서 겨우 찍곤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종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소년들에게 세봇이라는 잡지가 있었고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학원 잡지의 문예란에다가 투고해서 거기에 실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여행이다. 그래서 그때 스타들이 저에게는 몇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저하고 친구가 된 황동규, 미국 가서 살고 있는 의사가 된 마종기, 그 다음에 이재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글이 나중에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지에 투고해서 저도 거기에 몇 번 실리곤 했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 본 최초의 문학의 그 접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1955년이 제가 처음 상경한 해고 경기중학교에 들어간 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해는 중요한 잡지 얘기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문학이라는 월간 문예지가 창간된 해가 1955년입니다. 대개 문예지 물론 그 전에 근대적인 문예지가
문장이라든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근대적인 현대적인 잡지로 처음 창간된 것이 현대문학이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월간지로 나오고 있죠. 그 현대문학이 55년에 나왔는데 다전 그 뒤에 최고의 잡지였죠. 그리고 그 전에 나온 한 해 전인가에 나왔던 문학예술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한 3년 나오다 말았는데 단명한데 이효령 선생님은 바로 그 잡지를 통해서 1956년에 등단하셨습니다.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문대지는 아니지만 통합교양지로서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죠. 좀 특이한 것은 1953년에 사상이라는 잡지로 문교부 기관지로 처음 나왔던 사상이라는 잡지를 장준하라는 분이 받아가지고 다시 1955년부터 제대로 내기 시작한 잡지가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또래의 대학생들은 적어도 한 옆에 왼쪽에는 현대문학을 끼고 오른쪽에는 사상계를 끼고 있어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제대로 이해도 못하더라도 일단 사서 그걸 빌려서 옆구리에 끼고 다녔던 것이 그 두 잡지인데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현대문학은 창간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그 사주 오늘날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가 떠맡고 있는 사주가 있지만 주로 거기서 권력을 쥐고 있는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주관이었던 조연한 선생이고 또 한 분이 뭐 실제로 뭘 맡은 건 아닙니다만 시인 서정주 선생 그리고 소설가 김동희 선생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분들 다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 전통, 민속, 토속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그런 경향을 가진 잡지입니다. 전통을. 그런데 사상계라는 잡지는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장준하 선생이 그렇고 그 뒤에 부안영 선생도 그렇고 거기에 관여하던 분이 대부분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상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태도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문화가 들어올 때 그쪽에 기독교 문명이 먼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요. 맨날 전통하지 않고 훨씬 더 개방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상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히 우리의 전통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통일이라든지 사상적인 태도 이런 자체가 사상계였으니까요. 그래도 문학에 관련돼서는 또 작가를 선발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또 외국의 사조를 가급적은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 하나는 사상지고 하나는 순수 문예지인데 그 두 잡지가 점점 커다란 문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대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세대를 흔히 한글 세대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1960년, 61년에 대학에 들어간 세대들은 특징이 일본 시대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일본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글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옆에다가 일본 번역판을 흘려보면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외국어, 영어 아니면 불어 원서를 읽기 시작했던 세대에서 한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점이 나중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던 19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금방 소위
일본과 수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매파작원 반대하는 6.3 사태가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을 겪고 있었던 세계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문학은 계속해서 발간되었지만 사상계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김지하의 오적이 실을 바람에 곧 폐간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사상계가 끊어지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문학이 성격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때에 이효령 선생님이 잡지를 창간하시게 됩니다. 제 기억은 그때가 1972년인데 그때는 저로서는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제가 1969년에 프랑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시험에 패스해서 정부 장학금을 가지고 프랑스로 떠났기 때문에 69년에 저는 프랑스에 있다가 1974년에 미국했기 때문에 문학 사상이 창간되던 71년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갔던 그 해, 제 기억으로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69년에 떠나기 전에 66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젊은 두 영문과 선생님이 미국으로부터 귀국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창작과 비평을 창간하신 백낙청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이 나중에 세계의 문학이라 민음사설을 창간한 이종호 선생과 둘입니다만 창간을 같이 하신 김은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처음 기대를 굉장히 품고 그 두 분 강의를 들어가 봤더니 한 분은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에서 세계사를 조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거시적인 조망을 소위 공비행을 하는 분이고 김우창 선생님은 시강의를 들어가 봤더니 T.S. 엘리엇 그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아주 미세한 디테일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가는 그런 태도를 가졌는데 저한테는 김우창 선생님이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백남정 선생은 별로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남정 선생님이 1966년에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별로 자세히 보지 못했으나 그때 제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잡지에서 입에 올리던 것이 거기 연재하는 아놀드 하우저라는 예술과 문학의 사회사라는 연재가 있었는데 선생님 마이크를 고정하면 좋겠는데 선생님 마이크를 바짝 떼셔야 가까이요? 네네. 아니, 또 마이크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정확하게 1968년 불란서로 제가 떠나기 전에 68년에 젊은 저희 또래의 소위 문학하는 청년들이 한 20-30명 정도 기억합니다. 덕수궁 마당에 모여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아마 창작과 평창간에 뭔가 뭘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잡지가 단명한 68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잡지에만 참가하고는 곧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제 공부가 바빠가지고 한국 사정을 또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통신도 잘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74년에 돌아와 보니까 72년에 이효령 선생님이 문학사자이라는 문학지를 창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효령 선생님은 저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이효령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투집만만한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그 교사 생활을 또 1년 남짓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교장과 싸우고 사표를 내고 나가셨어요.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많았지만 경기 출신의 그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패거를 누려서 이현쌤 같은 분이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견디지 못하고 이현쌤이 교장한테 들고 나가셨어요. 그러고는 헤어질 것 같았지만 헤어지지 않고 제가 곧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효령 선생님이 거기에 우리 교양국어라고 하는데 교양국어 시간에 선생님으로 강의를 나오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저는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특징이 뭐 대학생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냥 입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하지 끼어들 틈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듣기만 했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끼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그래도 제가 친구들끼리는 선생님 말씀 도중에 가장 많이 끼어든 축에 속하지만 몇 마디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강의가 끝나면 진짜 강의는 끝난 다음에 따라서 그 대학 앞에 있는 대학다방 혹은 학림다방인데 거기서 차 한잔을 놓고는 저한테 거의 개인 교수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쓴 많은 글들을 읽기 전에 이미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는 동안에 선생님은 그 뒤에 이제 대학에도 계셨지만 주로 신문사 논설위원회에 계셨습니다. 논설위원실에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수많은 곳으로 다니셨는데 그 신문사의 논설위원실도 제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거기서 또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의 개인 교수급입니다. 그리고 뭐 부탁 안 해도 하시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프랑스 유학 중에 갑자기 편지를 보내셔서 맨날 며칠날 파리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리에 있지 않고 파리에서 남쪽으로 지중해 면에 있는 엑상프로브랑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파리까지가 800km입니다. 800km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예요. 거기를 기차를 타고 선생님을 뵈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며칠을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는 뭐 호텔 값도 없는 가난한 학생이니까 선생님 주무시는 호텔방 바닥에 자리 깔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냈습니다. 그러고 74년에 귀국했더니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벌써 2년 전에 문학사상을 창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뭐 글도 쓰고 뭘 하라고 해서 거기에 일단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무슨 아이디어가 없냐 그래서 가령 프랑스에 제가 좋아하는 산문들이 있는데 그걸 한 꼭지씩 번역해서 실어보면 어떠냐. 그때 좋대요. 그래서 프랑스 산문선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역한 샹그르니의 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섬을 처음에 번역 원고를 들고 제가 잘 알고 있던 인문사의 박명호 사장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떠냐 했더니 그 회사가 지금은 큰 회사가 됐지만 그때는 일천한 회사라서 그런지 이 사람 장거리가 누구야?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고 문인이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알려줬어. 그래서 아직 처음이라 했더니 그건 곤란한데 그래서 출판은 안 해준대요. 그랬는데 문학사상에 처음으로 그 장그르네의 섬의 첫 꼭지를 한 짤막한 글이에요. 그걸 번역해서 문학사상에 실었더니
금방 민음사 박사장이 전화 쳐서 지난번에 들고 왔던 글이 그거야? 그래서 빨리 가져오래. 그래서 지난번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빨리 가져오래. 그래서 저 완전히 번역 끝까지 잘 다듬어 가고 그래. 그래서 그 책을 냈더니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걸 1세를 받았으면 저거 부자가 됐을 텐데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냥 원고료로 받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한 푼도 혜택을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효령 선생님과 문학사상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저는 또 다시 1977년, 8년, 그다음 80년 거의 다 돼서 한 2년 이상을 다시 프랑스에 가서 연구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문학사상을 못하고 있다가 80년에 돌아왔더니 이효령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사상의 편집위원으로 띄워주셔서 거기엔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김동리, 백철, 최정희, 오히려 이효령 선생님 나이가 적을 뿐이죠. 그리고 김윤식.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짜리가 거기 뛰어앉아서 참 숨도 쉬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해서 편집위원이라는 명목하에 그 문학사상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거기에 글도 쓰고 특히 77년부터 만들어진 이상문학상의 심사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김동리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상문학상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효령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남이 안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흔한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잡지를 내면서 그 잡지사가 상을 주기는 합니다만 상을 주는 방식이 거기에 단편소설 우수작을 뽑고 당선작을 뽑아서 책을 만들어서 책을 팔면 된다라는 생각을 사업적인 아이디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한 권은 좀 게으른 문학 독자들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한 권만 읽으면 그 해의 문학 독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책이 아주 날개 돋친 듯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상문학상이 정말 굴지의 문학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회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김승옥, 서울의 달빛 제로장인데 김승옥은 저와 같은 불문과 저보다 한 해 위긴 합니다만 저하고 학교 신문도 같이 하고 해서 아주 절친입니다. 지금도 제가 순천시에서 관장하는 김승옥 문학상의 심사위원장을 지금 7년째 계속하고 매년 거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김승옥과의 옛날 친구 관련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김승옥, 그 다음에 뭐 저와 같이 나중에 국민문학상 심사를 오래 했던 같은 저보다 한 해비 서울대 동문과 출신 이청준, 그 다음에 오정희, 여기까지는 제가 심사를 안 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제가 심사위원이 됐을 때 제 기억으로 상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최인호, 그리고 뭐 연령으로는 저희들보다 훨씬 대선배인 박완서 선생도 그때 받으셨습니다. 그런 등등 해서 1985년 잡지가 다른 사람이 잡지를 맡아서 경영하기 시작할 이런 식의 손을 뗄 때까지 저는 문학상 심사를 같이 하곤 했는데 뭐 기왕 에피소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수상자로 어느 해인가에 서영원이라는 소설가가 쓴 무언 그대라는 소설이
당선작 중에 후보자 중에 하나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영은 씨는 누구냐면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문학사상의 편집부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문학사상 편집부 직원에게 이 상을 줘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보통 심사를 할 때 특히 다른 것보다 김동리 선생님이 굉장히 고집이세요. 그런 자기 주장이세요. 이런 작품이 돼야 된다고 웃기고 그래서 상당히 옥신각신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신 분이 서영훈이 원 그대가 올라왔을 때는 이상하게도 당신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저보고 김화영부터 말을 하네요. 의견이 어떠냐. 이거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저한테 발언권을 제일 먼저 준 일이 없는데 제일 젊은 꼬레비한테 발언권을 주길래 제가 그리고 그 옆에 계시던 최정희 선생도 뭐라 그러냐면 제 딸하고 이 서영훈하고 친구기 때문에 자기도 말 안 하겠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단연 먼 그대가 제일 좋다. 저는 이 작품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은근히 해서 쉽게 아주 먼 그대가 당선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동훈 선생하고 서영훈하고 그냥 본인들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남녀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두 분이 결국은 손정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결혼까지 했죠. 그래서 그 내용과 무관치 않은 이상한 내용이었었어요. 그게 먼 그대예요. 그 다음 해에 또 상을 받은 사람이 이재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이 에피소드 또 하나 얘기하면 그때는 저도 그 작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당선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고려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제 미용실로 지금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계된 무슨 바보 우만인가 무슨 약속이요 그런 영화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그 영화 감독 이장호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이장호라는 친구가 제가 명동의 술집에 최인호, 김승옥 이런 친구들하고 영화하는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 거기 술자리에 자주 만났던 친구가 이장호예요. 그 이장호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불란서 무슨 소재를 하나 주시면 지금 불란서가 인기인데 불란서 관계되는 무슨 아이디어가 없네요. 그런 걸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기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이 몇 개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인데 아마 그게 재미를 봐서 이번에는 프랑스하고 관계된 뭘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금방 이상문 학생 심사를 했는데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그건 소설이 이미 거의 희곡에 가깝다.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그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데 촬영에도 관여하고 로케 가는데도 참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관여했던 여러 배우들하고도 친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못 거뒀지만 동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저희 에피소드로 기억나는 것이 문학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저와의 이혜련 선생님 사이의 관계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바로 문학사상과 관련된 것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1972년 선생님이 주관을 맡으시게 했지만 72년에는 이혜령 선생님이 문학사상사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출판사가 뒤에서 관리를 하다가 74년이 돼서 비로소 이혜령 선생님이 온전히 전체를 관여하는
문학사상사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저는 이현우 선생님과 여러 가지로 많은 상의도 하고 그 기회에 제가 이 선생님께 많은 배움을 각 지금 거리에서 받게 되고 또 하나 이현우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 됨됨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도 그때입니다. 저는 이현우 선생님을 참 문인으로 좋아했지만 참 답답한 면이 많았어요. 첫째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을 안 마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특별히 무슨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든지 이런 소위 잔치 기운이 별로 없어요. 남에게 잔치를 보내주긴 하지만 당신은 간단한 식사 하나만으로 그 편집위원회도 맨날 식사를 하게 곰탕 시켜먹고 그 주관실에서 먹는 게 다예요. 그래서 아주 따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술도 아저씨 뭐 잘 아시겠지만 이현우 선생님은 저는 낮에는 만났어도 밤에 만난 일은 없어요.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글 쓰시니까 일몰 후에는 안 보이는 분이 이현우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 얘기만 하시니 나는 끼어들 도 없고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현우 선생님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텔레비에 이현우 선생님 자주 나오시는데 이현우 선생님의 어떤 좌담회 같은 서이 낀 거 봤어요? 없어요. 이현우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하중에는 텔레비에 나오셔도 누구랑 같이 토론을 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도 거기 끼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논리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순발력도 모자라고 도저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들으니까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국무위원들이 불평이 많았대요. 도대체 뭐 끼어들 길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장점이면서 한편 저는 불편한 점도 많았던 분인데 제가 오늘 이현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제가 불평과 관계된 것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진정으로 이현우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인수 선생님의 강연에 뭡니까 제가 못 쓰는 글씨로 창간사를 글씨로 써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붙여놨습니다. 그 창간사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현우 선생님의 성격과 문학 사상이 지향하는 바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글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글자 수를 제가 쉬어봤는데 글씨 쓰느라고 708자예요. 708자에 약 27줄, 40글자에 19줄 정도는 그런 글인데 문장은 두 문장이에요. 딱 두 문장. 물론 피어리어드 수도로 시키면 네 문장인데 끝에 가서 세 문장을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쉰다면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은 긴 한 문장은 현재형이고 뒤에 결론으로 들어간 문장은 미래형이에요. 이현우 선생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미래형 인간이에요. 현재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속사포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말이 이현우 선생님의 말이에요. 그 성격이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이 문학사상의 창간사예요. 창간사의 첫째 문장은 제목이 이들을 위하여 이들이란 게 복수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학사상을 창간한다 이거예요. 그 문학사상의 이들 소위 대상이 되는 이들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자겠죠. 그러나 독자만 있으면 안 되죠. 필자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편집인도 있어야겠죠. 이 세 박자가 맞춰진 이들이 누구냐? 이들을 위하여 문학사상 이 잡지를 펴낸다는 게 첫째 문장이에요. 이들 종류가 약 20종류입니다. 20종류의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딱히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독자, 이런 필자, 이런 편집자 들을 위해서 이 잡지를 낸다. 이 잡지를 내고 나서 어떤 잡지가 되겠다 앞으로 이런 잡지가 되겠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첫 문제의 걸작이에요. 첫 문제의 분노로 시작해요. 분노의 주먹을 쥐더라도 분노의 주먹을 쥐는 게 첫 문장이에요. 왜 그랬을까? 1972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던 아주 사망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72년에 지금 잡지들을 폐간당할 지경인데 잡지를 또 갈아내면서 거기다가 분노의 주먹을 쥐다가도 마치 주먹을 쥐고 태양할 것처럼 첫 문장이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정권과 막 부딪힐 것 같은데 쥐다가도 이렇게 되세요. 선회예요. 쥐다가도 자기 가슴이나 치며 애통해하는 무력자들을 위하여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에서 시작하는 첫 문장이에요. 전부 장애자들 같아요. 대상이. 첫째, 무력한 사람. 두 번째는 지하실처럼 어두운 병실에서 5월의 푸른 잎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환자예요. 세 번째, 눈물 없이는 한술의 밥숟가락을 뜰 수 없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뱅이. 네 번째, 지금까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력자들, 복수예요. 를 위하여 하는데, 네 번째 문장이 전체 이 글 속에서 유일하게 단수예요. 위선에 지치고, 허위의 지식에 한숨을 내쉬는 권태자를 위하여 따분해서 죽겠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거기 살짝 숨겨놓은 이현 선생님 자신인 것 같아요. 이현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자고 제일 싫어하는 게 날과 빠진 지식을 내놓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써요. 위선에 지치고 허위의 지식에 하품을 하고 사는 권태자를 위해요. 여기 권태자가 단수예요. 그럼 그 뒤에 쭉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와 문법을 만들어내는 이 작은 잡지를 펴낸다. 이게 20가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펴낸다는 문장이에요. 이게 현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점점 그 무에서 시작해서 기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다음에 따분해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깨어나는 부분이 일어나요.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흙구덩이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나타난 기병대의 나팔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팔을 불면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나팔수가 있어요. 기병대가. 마치 선도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 같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현 선생님이 제일 몇 시간 동안 문학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수사학입니다. 당신 자신을 수사학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대학달제도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도 수사학에 관심을 많이 가셨는데 거기서 수사학자의 중요한 부분이 이름을 붙이는 것, 명명하는 것. 성서에 구약에 나오죠. 이름을 붙이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하죠. 이게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말을 하는 행동이 전부가
어떤 존재에 이름을 붙일 일이 없었어요. 그 이름 붙이는 일이 그러니까 개를 개라고 부르고 구름을 구름이라고 명확하게 부르는 대중들을 해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리고 또한 해서 5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이름 붙이는 능력이죠. 모든 사람의 행동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에도 깨어나가지고 잡눈을 뜨고 있는 불침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덤 독을 뿌려놓는 묘지의 파수꾼. 그게 또 성서에 나오는 롯, 소돔성의 롯, 예외적인 인물이죠. 깨끗한 인물. 롯, 그 다음에 700의총에 묻힌 의병. 이런 사람들이 다 앞장선 사람들. 이 앞장선 사람들을 위해서 드디어 책을 내놨다 그래요. 이 작은 잡지를 펴낸다 그랬어요. 그게 현재예요. 그리하여,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이에요. 상처진 자들에게는 붕대와 같은 언어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한마디 폐를 앓고 있는 자들에게는 신선한 초원의 바람 같은 언어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배반자가 사람, 그 다음에 역사와 생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창끝 같은 도전의 언어, 불의 언어가 될 것이다. 이런 대항하는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드디어 마침내 싸워서 대결하는 장면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딱 떨어진 말은 종의 언어가 될 것이다. 지루한 밤이 가고 새벽이 어떻게 오는 것을 알려주는 종의 언어가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그 미래형의 누구를 위하여 거기에 보면 전부 언어가 붙었어요. 언어라는 말이 8번 반복돼요. 결국 예루살렘 자신은 언어예요.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말뿐이지 행동이 틀렸다.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말을 하는데 현대 언어에서 말하듯이 때로는 말 그 자체가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 때 항의하는 문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곧 행동이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가 그때 이 한마디로 일생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처럼 심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곧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러 서적이죠. 물론 앞에서 보다시피 분노의 주먹을 거머쥐는 이해령 선생님이 초기에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해령 선생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때가 1950년대 56년인가 그래요. 한국일보 문화면 전면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글 제목이 우상의 파괴예요. 그 당시 우상이 김동훈이라든지 이런 문단에 소위 권력을 쥐고 있던 분인데 22살짜리 청년이 거기다가 이런 말을 썼으니 이게 굉장한 일이죠. 이렇게 도전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평론집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선물을 받은 첫 번째 평론집이 저항의 문학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전투적이고 저항하던 이런 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앞장서서 무슨 성명서를 낸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언어 쪽에 관심을 언어가 곧 행동이다라고 믿으면서 행동을 조금 태도를 수정했달까 바꿔치기가 제가 보기에는 4.19라고 생각해요. 4.19에서 이미 대통령도 하야했고 그런데 그런 남들이 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 돈을 던지는 사람들이 싫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선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이쪽 저쪽을 중개하는 소위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행동의 양식을 바꾼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학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혜령 선생님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소위 퍼블리셔로서의 가장 큰 공적은 문학사상 1972년부터 1985년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동안에 이혜령 선생님의 주관 이름이 붙어있던 그 시절의 이혜령 선생님의 문학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혜령 선생님은 나중에 문화부 장관이 됐어도 그렇지만 앞장서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는 그 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앞장서 가시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기에 맡겨뒀습니다. 문화부도 처음에 맡으시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장관 같은 거 하기 싫어했던 분인데 초대 문화부 장관이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면서 나는 문화부라는 집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문학 사상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잡지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놓은 것도 많지만 앞장서 만들어 놓은 큰 기둥, 그 기둥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